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이치우입니다. 오늘은요, 수능 노베이스 전략이란 제목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수능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베이스 전략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생소하거나 이건 뭘까?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도 같은데요. 노베이스, 사실 지금 현재 고3 이제 되는 2026년에 수험생이 되는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에 대해서 정보를 전혀 모른다? 들은 바가 없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학교나 또 다른 뭐 기관 등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입시 설명회에서 수능과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싫은데 나는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최소 아마 제 생각에는 5번 이상은 아마 치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사실은 수능시험을 모델로 하는 이제 모의고사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능과 관련되는 정보들이라든지 실제 시험을 또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수능에 대해서 그냥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심지어 모의고사 보는 날,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날에도 그냥 막 졸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자기도 하는 아마 이런 경우가 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험생 여러분, 이제는 고3이죠, 그죠? 이제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능에 대해서 정말 첫 단추를 꿰는 그런 시간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학습과 관련돼서는 전혀 무겁게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능 학습에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수험생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남 인강에서는 탄탄한 선생님들께서 수능 영역별로 우리 학생들을 도와드릴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수능에 대해서 뭔지를 좀 알고 전반적으로 수능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이드하는 이런 시간이다. 그래서 잘 듣고 수능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첫 번째는 수능. 뭘까요? 수능에 대해서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수능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고요. 자, 그러면 수능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발점 진단이라고 하는 시작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능 공부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능 학습 전략과 거창하긴 하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울까? 이건 아마 마음의 힘을 어떻게 좀 가질까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이란 뭘까요? 수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 수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이다. 이게 뭐냐면 입시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입시라는 것은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 선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돼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얘기하는 거 뭐냐면 고등학교 학교 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도 역시 1번 첫 번째 말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대입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높은 전형 자료를 제공하겠다. 이게 이제 수능 시험의 성격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능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약자예요. 그냥 두 글자로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 수능은 뭐냐면 대학 입시에서 대학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그런 능력을 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지만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의 두 개의 큰 관문이 있어요. 그죠? 하나는 수시, 하나는 정시. 근데 이 두 개의 관문에서 수시 모집에서 수능은 어떤 전형 요소로 쓰이느냐? 수능 최장력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쓰이죠. 그래서 수시 모집의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등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으로 쓰입니다. 물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쓰이지 않는 수시 전형도 있습니다. 자, 그럼 정시에서 수능은 어떻게 쓰일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수능은 정시 모집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또 한국사 등 이런 영역들을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영역별 성적을 합산을 해서 총점을 구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이 과목들이 모두 다 쓰이는 데도 있지만 이 중에서 몇 개 과목만 골라서 쓰이는 데도 있고요. 어떤 과목은 필수로 지정을 하고 또 어떤 과목은 선택을 하고 해서 좀 다양하게 반영을 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쓰이는 수능, 정시에서 쓰이는 수능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아마 수없이 많은 시험을 치르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고 안 해봤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시간만 보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수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아마 간과한 친구들도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이제 고3 들어서 상담하면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야, 너 있잖아. 2교시 수학 있지. 수능 2교시 수학이 몇 분 시험인지 알아? 그러면 딱 100분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네. 주관식 몇 문항인 줄 알아? 그러면 10문항 정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지 9문항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친구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좀 제대로 했던 친구들은 다 아는 얘기겠죠. 하지만 오늘 노베이스 전략은 아마 수능 등급이 제 생각에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1, 2, 3, 4등급에 있는 친구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특정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이런 지점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자, 1교시 국어 45문항이죠. 예, 45문항에 시간은 80분. 2점짜리가 35개의 문항이고요. 3점짜리가 10문항이 있습니다. 합하면 100점 만점이죠. 자, 2교시 수학은요, 30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주관식 9문항 있어요. 시험시간 100분. 2점짜리가 3문항, 그 다음 3점짜리가 14개, 4점짜리가 13문항. 합산하면 30문항이죠. 100점 만점입니다. 3교시 영어, 국어국 거의 대동소이하죠. 하지만 시험시간이 10분 적습니다. 70분. 2점짜리 35문항, 3점짜리 10문항. 4교시는요, 한국사하고 탐구 최대 2과목 선택하는 게 이게 묶여져 있는데, 물론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사 20문항은 30분으로 시행이 되는데 2점짜리가 10개, 3점짜리가 10개, 합하면 50점 만점이죠. 탐구 2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시간 30분, 각각 2점짜리 10문항, 3점짜리 10문항, 합하면 50점 만점이죠. 자, 5교시 제2외국어 한문이 있는데 요건 30문항인데요. 40분으로 시험이 치러집니다. 1점짜리가 10개, 2점짜리가 20문항. 야, 이건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평범하죠? 근데 이걸 제대로 아마 다 아는 친구들은 이 주관식으로 시험 보면 아마 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왜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요. 우리 지금 노베이스 전략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문항을 다 맞춰서 100점 만점, 50점 만점 이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는요. 이 시험이 8시 10분까지 이제 고사장 시험실에 입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실해서 8시 40분부터 1교시 시험 시작하는데 이게 언제 끝나냐면 4교시 마지막까지 끝나는 게 오후 4시 37분이고요. 수능 기준으로. 자, 5교시 제2외국어 한문까지 하면 오후 5시 45분에 끝납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그래서 수능 시험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수능 시험에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친구들도 첫 번째 키워야 될 게 수능에 관련된 학습의 실력? No, 아닙니다. 뭐예요? 지구력, 인내력, 그리고 실력입니다. 네. 먼저 이 긴 시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좀 키우는 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시험 시간들이 굉장히 길고요. 이 문항들이 너무 많은데, 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수능 시험이 하루에 치러지는 긴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내가 이 시험을 잘 치르겠다는 멘탈을 부여잡는 힘은 키워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갑니다. 자, 수능 시험의 영역별로 문항 구조와 이해인데요. 이것도 오늘은 제가 우리 노베이스 전략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어 한번 볼게요. 국어는요,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독서, 문학, 그리고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데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자, 각각 몇 문항이냐? 독서 17문항이고요. 문학 17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화작이나 언매가 각각 11문항인데 이건 선택이죠. 1번에서 17번, 18번에서 34번, 35번에서 45번까지 문항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어를 아마 지금도 시험 보면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걸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제대로 분석을 안 해봐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각 문항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문항 번호에 해당되는 또는 그 문항의 내용 중에서 어려운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가 반드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출제되는 게 사실은 없질 않겠죠. 있긴 있겠지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져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수능이 뭐 이렇게 출제돼라는 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독서, 문학, 화작, 언매, 요 문항 수나 문항 번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수능을 어떻든 간에 제대로 좀 뜯어보자 이런 상황이면 국어는요 가장 중요한 게 제시문이잖아요. 제시문 그리고 질문이 나오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지별로 어떻게 답을 골라내는지를 분별하는 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시문이라고 얘기해요. 지문. 지문을 잘 이해하면 그 지문을 통한 답지별로 질문에 맞는 문제에 맞는 답지별로 답을 잘 골라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문과 질문과 답지가 다 연결돼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제시문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는 풀지 않고 제시문을 계속 또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 수학은요. 수1이 11문항, 수2가 11문항, 그 다음에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는데 8문항입니다. 지난해 수능 기준으로 올해 2027학년 수능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만 자, 수학은 핵심은 뭐냐면 개념, 원리, 법칙 요 세 개를 이용한 문제풀이잖아요. 어떤 거는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수학은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또 원리를 알고 법칙을 알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 수원, 수투나 또 선택 문항이 쭉 있는데 연결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앞에서부터 뭐 12번까지 앞에서부터 몇 문제 쉬운 문항 계산 문제들은 다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좀 쉽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영어는요. 과목이 영어 1, 영어 2로 돼 있는데요. 듣기 12개, 말하기 직접 간접 말하기 5개, 읽기 22개, 그다음 간접 쓰기 6문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영어는 문제를 제대로 한번 보시면서 분석해 보시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어휘입니다. 영어도 이제 제시문이 있는데 어휘만 제대로 안다면은 영어의 제시문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또 영어는 출제가 우리가 모듈 출제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맥락 파악, 세부 내용 파악, 언어, 어휘, 능력 재는 것, 또 빈칸 추론하기, 그다음 쓰기, 간접 쓰기겠죠. 그다음 복합 문항 뭐 등등 해서 이런 출제되는 부문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정해진 분야 안에서의 출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영어도 유형, 패턴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는지 구조적으로 좀 알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사는 정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9종의 교과서 중에서 20문항 출제인데 대부분 다 똑같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사 지식 연대기, 역사 상황 탐구, 역사 자료 분석 및 해석, 역사적 상황 판단. 제가 보기엔 한국사에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공짜로 그대로 풀 수 있는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많지 않다. 거의 없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탐구는 생윤에서부터 사회문화까지 9개 과목이 있잖아요. 또 과학탐구는 물리학 1에서부터 지구과학 2까지 8개 과목이 있어요. 총 17개 과목인데 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게 2027학년도 수능입니다. 2026학년도도 그랬고요. 자, 그러면 사탐과 같으면 지금 이게 행동 영역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이것만 봐서는 야, 이 개념 및 원리의 이해, 가치 판단 및 의사결정, 결론 도출 및 평가 이런 문항들이 출제된다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볼지를 먼저 선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내용들이 출제되는지를 좀 훑어보는 게 기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EBS 연계 교재 되죠.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관련되는 내용들이 출제가 되는데 각 영역별로 문항수 기준의 50%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탐구에서 한 과목에 20문항으로 출제된다 그러면 한 10문항 정도가 EBS에 나오는 교재 연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는 전부가 다 간접 연계입니다. 네, 100% 간접 연계로 이루어지는 게 수능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전국 연합 학력평가 많이 보셨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마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3들이 올해 치르는 6월 모평 있죠. 또 9월 모평이 있고 11월 19일 날 치르는 실제 수능이 있고. 자, 이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보시면은요.
출제 기관도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수능인데 육모, 구모는 실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 난이도, 유형, 난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학평은 그냥 연습 삼아 공부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전국연합 학평은. 성적 처리는 다 평가원에서 하죠. 자, 문항의 질로 대변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든 간에 실제 수능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정말 정제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고 육모, 구모도 사실은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정제된 양질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에 전국연합은 문항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집단으로 보면 요거 재학생만 전국연합 치르잖아요. 반면에 모평이나 수능은 졸업생들이 전부 들어오죠. 그리고 실제 수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모든 수험생들이 다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2027학년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육모나 구모에서 웬만큼 보면은 이 졸업생들 중에서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들어와서 시험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시행 횟수를 보면 전국연합은 3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4번 보죠. 모평은 6월, 9월 이렇게 2번 봐요. 올해 본 날짜는 6월 4일, 9월 2일로 예정돼 있고요. 실제 수능은 짠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노베이스 전략으로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전국연합 학력평가 그동안 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지금 보는 것도 그냥 연습의 기회로 계속 공부의 중간중간 과정들을 점검해 가는 거죠. 내 공부가 수능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재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육모, 구모는 졸업생까지 들어오니까 또 실제 수능에 출제하는 평가원까지 좀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개의 텀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실제 수능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쭉 공부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능에 대해서 준비된 게 많이 없잖아요. 뭐 그동안 수능의 출제라든지 또는 수능의 문항수 시험 시간 또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는지 난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네. 실제 수능 날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을 받아서 내가 목표로 하는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는지 정시 모집의 점수를 합산해서 그 대학에 가는지 갈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모, 구모도 사실은 거쳐가는 시험이라고 봐도 되는데 다만 졸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좀 크게 보고 점검을 해야 한다. 자, 시험 보는 장소는요. 실제 수능은 고사장이 따로 정해지죠. 모평은 아마 학원을 다니면 학원에서 봐도 되고요. 재학생은 학교에서 봐도 되고 그 다음에 학평은 재학생들이 보는 거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료, 무료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심은 어떻든 11월 19일까지 우리 노베이스 전략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계속 가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보는 시험들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점검. 자, 그러면 출발점 진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옛말에 보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많은 말을 듣더라도 실제로 내가 이걸 한번 봐보자, 해보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출발점 진단. 우리가 준비하는 지금 노베이스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2027학년도 수능이잖아요. 그 직전에 치는 게 2026학년도 수능이에요. 이 수능의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셨던 것처럼 각 영역별로 시험 시간을 최대한 지켜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실제 수능처럼 가급적 하루에 전부 다 풀어보면 좋겠지만 노베이스 전략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실제 수능처럼 그렇게 풀기 쉽지 않아요. 저는 컨디션 좀 갖추어서 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래도 2일 정도 이내는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하나, 오후 하나, 오전 하나, 오후 하나, 1, 2, 3, 4, 1, 2, 3, 4교시 해서 1, 2, 3, 4교시 해서 이틀 정도 안에는 풀어야 되는데 다만 이때 중요한 게 시험을 풀고 나면 빠른 시간 내에 채점을 해가지고 원점수를 산출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원점수 산출해서 능력이 높은 하나를 딱 골라서 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4분위에 문항 번호를 정리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과목 성적이 가장 높았어요. 와, 내가 국어를 이렇게 잘해? 네, 좋았어요. 알고 맞힌 문항, 알고 틀린 문항, 모르고 맞힌 문항, 모르고 틀린 문항. 45문제를 문항 번호를 요 4분위에 각각 이렇게 해서 45문제 번호를 다 이렇게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나는 가장 높은 점수가 국어였어요. 그러면 국어 할까? 국어는 공부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국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다른 과목 고르세요. 점수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싶은 탐구도 상관없어요. 그죠? 영어도 상관없고, 뭐, 아무튼 어떤 과목을 골라서 내가 좀 봤던 시험을 좀 편하게 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선택해도 됩니다. 자, 뭘 하려고자 하냐면, 짠.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45문제, 국어 45문제 중에서 지난해 수능입니다. 알고 맞힌 문항의 번호, 모르고 맞힌 문항의 번호, 알고 틀린 문항, 모르고 틀린 문항의 번호가 있잖아요. 뭘 공부해야 될까요? 어떤 이 4분위 중에서 부분을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갈까요? 딩동댕. 당연히 알고 틀린 문항이죠. 그죠? 알고 틀린 문항은 뭐예요?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했을 수 있죠. 그죠? 알고 맞힌 문항, 이것도 사실 공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고 맞힌 문항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한다는 건 아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때요? 성적은 오르지 않아요. 그쵸? 내가 알고 맞힌 문항을 너무 탄탄하게 잘 아는 건 중요하긴 하지만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공부하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노베이스 전략에서 1년이 남은 거니까. 그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모르고 맞힌 문항, 얘도 공부해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알고 맞힌 문항 첫 번째, 그 다음에 알고 맞힌 문항, 알고 틀린 문항 첫 번째, 그 다음 모르고 맞힌 문항 두 번째. 모르고 틀린 문항은 좀 놔둬도 되겠죠. 왜? 틀렸는데 어차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알고 맞춘 문항 중에서 내가 확실하게 몰랐던 문항 있잖아요. 이거 챙길 필요 있습니다. 다 하라는 얘기 아니죠. 몇 문항만. 그 다음에 모르고 맞힌 문항 중에서는 어떻게 고르느냐. 야, 이거 찍었는데 내가 100% 맞췄네.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자, 내가 맞췄는데 보니까 이거 오지선다였는데 내가 이거 문제 풀면서 1번 답 아니고 4번 답 아니고 5번 답 아니고 2번, 3번 중에서 답일 것 같았는데 2번을 찍었는데 틀린 거예요. 그죠? 그죠? 어떻게 해요? 맞췄어요? 예, 맞힌 거예요. 자, 3번을 모르고 어떻든 간에 2번, 3번을 모르고 맞힌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2번, 3번이 왜 틀리고 맞았는지를 내가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문항 위주로 공부해서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처음 복귀하는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문항, 두 문항, 한 문항, 두 문항 이렇게 영역별로 한두 문항씩 계속 더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걸 한 영역을 통해서 계속 이제 공부하는 패턴, 습관을 키우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과목별로 내가 뭘 공부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출발점 진단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야 되나요? 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또 큰 시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시험 보고 나서 할래요. 저는 마음가짐에 시간의 힘이 좀 필요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3월 24일 날 우리 20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첫 시험이 있는 거죠. 전국연합 학력평가. 짠! 그때는 반드시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서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시험에 가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나올 거잖아요. 그 점수를 보시고 또 영역별로 난이도 EBS나 또는 입시기관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걸 보고 반드시 시작을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4월, 5월, 6월, 7월 계속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반드시 시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지금 우리 수능 노베이스 전략 보시는, 요 강연 보시는 분들 이전 거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건 EBSI에 나와 있는 사이트 자료를 좀 참고를 했는데요. 자, 볼게요. 지난해 실제 수능에서 오답률 자료를 순위별로 지금 리스트업 해놓은 건데요. 자, 가장 어려웠던 게 작년에 화법과 작문 선택 기준으로 보면 12번 문항이었는데 오답률이 77.7이었어요. 짠! 정답 몇 번이었어요? 1번. 1번 정답이에요. 정답률이, 그러니까 1번 선택지가 22.3% 선택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1, 2, 3, 4, 5 중에서 선택지가 가장 높았던 건 몇 번이에요? 29.6%죠. 3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1번하고 비슷하게, 정답하고 비슷하게 선택한 게 21%로 4번이었잖아요. 이건 오답의 매력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험 풀면서 3번이 답인데, 1번이 답인데 3번을 선택한 학생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4번도 만만치 않았고요. 2번도 만만치 않았네. 그죠? 20%. 그러니까 5번 답지를 제외하고는 1, 2, 3, 4번 중에서 헷갈려 죽겠어. 정말 왔다 갔다 이게 뭐가 답일까? 어우, 정말 머리에 쥐난다. 굉장히 고난도 문항이죠. 그죠? 자, 2번 한번 볼까? 2번 답이 2번이에요. 2번 30%예요. 그런데 1번 답지도 6%, 3번도 12%, 5번 18.5 좀 많긴 한데
이것도 강적이 있네요. 2번 이 답인데 4번이 32.2% 비율인 거 보면 이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근데 4번 답 선택자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뭐 이런 거죠.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3번은 5번이 답이었어요. 쭉 가서 보니까 31% 나왔는데 이것도 3번이 30%니까 만만치 않네요. 1, 2, 3, 4번은 다 제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3번하고 5번에서 굉장히 헷갈려 있네. 자, 4번으로 가볼게요. 4번, 사순이죠. 사순인데, 사순위로 가면 15번 문항이었는데, 이 15번 문항은, 여기서부터는 답이 1번인데, 딱 봐도 1번이 32.6% 높잖아요. 그 다음에 2번, 3번, 2번, 4번은 11%, 10% 좀 낮고, 3번이 21%, 5번이 24%죠. 그러니까 1번 답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좀 많아지죠. 요 차이가 지금 어떻든 간에 8% 정도 나니까요. 자, 이런 기준으로 보면 5번은 3번이었잖아요. 37%였어요. 자, 그러면 순위 6번째는 이 7번 문항이었는데 여기 정답은 5번이었네요. 38.9. 이제 오답률이 낮아지는 거니까 정답률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자, 쭉 가서 보니까 좀 점핑할게요. 자, 15번째로 가면 31번 문항인데 오답률이 47.9인데 좀 보세요. 이게 정답이 2번이었네요. 2번은 52.1%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선지 몇 번이에요? 3번 선택한 친구들이 21.9%. 누가 보더라도 이게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건 공부를 조금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공부 좀 하시면 이제 그럴 거예요. 수능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텐데 공부를 조금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읽어봐도 이게 2번이 답이구나. 왜? 정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자, 복병이 어디 있냐면 이게 지금 15개까지 했잖아요. 국어 문제 몇 문항이에요? 45문제예요. 45문제. 그럼 15개를 빼면 몇 문제가 남아요? 30개예요. 30개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냥 정답률이 헷갈리지 않고 정답이 선명하게 보이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조금만 해도 내가 일정 부분에 수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죠? 네, 그 위치에 올라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해 영어 굉장히 어려웠죠. 자, 영어 국어하고 했듯이 한번 보면요. 오답률 순위 1순위가 33번 문항이었어요. 33번 문항이었는데 오답률 굉장히 높았네요. 81.6%로 나왔는데 보니까 정답은 4번이었어요. 4번 18.4였어요. 이건 정말 헷갈렸나 봅니다. 그죠? 2번이 가장 많았고요. 5번도 많았고, 그죠? 4번 선택이 18.4인데 많지 않죠. 그죠? 마찬가지로 3번, 이 순위를 보면 34번 문항의 답지가 3번이었어요. 3번, 와, 3번 19.5였어요. 이것도 2번이 굉장히 많네요. 2번이 답인 줄 착각, 이 오답의 매력도가 좀 있었네요. 그 다음에 5번 선택한 사람도 꽤 많고, 그죠? 자, 이렇게 쭉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어떻든 간에 15순위 정도 오면 정답률이 2번이 답이니까 54.8%로 높아지는 거죠. 2번 선택자가. 이게 공부 좀 하면 이 답이 2번이라는 게 다 보인다는 거죠.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 보면 50명 정도 이상들이 이 답을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몇 문항이에요? 영어도 45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15개 빼고 난다면 30문항은 이것보다 정답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 기대하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이 정답률 찾는 게 사실은 선지 중에서도 답지 중에서도 보인다는 거죠.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다만 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답인지를 찾아내는 힘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공부하는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많은 걸 할 수는 없어요. 공부하는 건 우리 수험생 스스로가 하셔야 되지만은 보니까 강남 인강에서는 많은 준비를 좀 해놓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2027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수능 노베이스 전략에 수험생 여러분들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자, 수능의 기초는 이렇게, 수능의 심화는 이렇게, 또 그보다 더 전략적으로 어떻게 내가 수능 공부를 영역별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게 강남 인강 홈페이지에 딱 열릴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심리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좀 수능 학습 전략을 세워보자 라는 데 초점을 좀 맞춰서 말씀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중요한 겁니다. 대입에서는 수시 전략과 정시 전략을 나누어서 수능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수능의 수시 전략이라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춰야 되니까 과목을 반드시 특정해야 돼요. 나는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탐구도 다 잘해. 그죠? 의대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출 수 있는 실력인데요. 진정 그 수험생은 수능 노베이스 전략이에요? 아닙니다. 수능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준비를 지금 처음 하면서 어떻든 간에 수능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내신이나 학생부 종합이나 또는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영역을 특정해야 됩니다. 탐구의 한 과목 사회문화 또는 탐구의 한 과목 생명과학 또는 국어, 영어 등 특정 과목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개 합이 얼마? 그럼 두 과목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정시는 어떻게 돼요? 성적 향상이 가능성이 높은, 성적을 많이 높게 올릴 수 있는 영역을 우선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건 뭔 소리예요? 수능 노베이스 전략에 지금 접근하다 보니까 자, 국어도 2시간, 수학도 2시간, 영어도 2시간, 탐구 하나 2시간, 탐구 2개 2시간 이렇게 해서 자, 전체를 다 하면 5과목에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해요. 좋은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시간 할애해서 똑같이 가봐야 이게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성적이 많이 오르고 잘 되는 과목,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정시 수능 전략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역별로 다 썸해서 총점 점수를 높여야 되거든요. 전혀 다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월 달에 이전에 봤던 성적표 하나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자, 전국이관함 학력평가의 성적표 중에서 제가 일정 부분을 가져왔어요. 자, 다 차치하고 국어만 틀린 문항 봤더니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를 이렇게 해서 5개만 골라놨네요. 43, 40, 45, 24, 39. 이게 뭘까요? 네. 말로 말씀드리면, 자, 국어 45문제 중에서 내가 틀린 문항에서 순서대로 쉬운 문항으로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3번이 40번보다 더 쉬운 거고요. 앞에 있는 번호가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43번이 가장 쉬운 건데 내가 틀렸다는 거예요. 짠! 가서 보면 43번이죠? 보니까, 내가 틀렸어요. 이 난이도를 보니까 비난이도예요. 비난이도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명 내지,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60명에서 80명이 맞추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나는 틀렸어요. 나는 왜 틀렸냐고요. 그죠? 그래서 틀린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쉬운 문항부터 접근해 보자는 거죠. 자, 이게 5개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3점짜리 5개면 15점. 2점짜리 5개라도 몇 점이에요? 10점. 와. 3월 학평 하나로 내가 건진 게 10점을 건졌어요. 이 문항을 다시 맞출 수 있다면, 그죠? 이런 식으로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나중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3월 달에 10점, 4월 달에 10점, 5월 달에 10점.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성적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노베이스 전략에서는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 그 다음에 채점표 중에서 정답률 가지고 반드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 문항 위주로 해서 해야 됩니다. 다만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요. 이 문항에 대해서 너무 행동 영역이라든지 이 문항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출제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내용 영역 중심으로 해서 단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올라갈까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표하는 대학은 정해놔야 돼요. 목표하는 대학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수준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능 점수를 더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목표를 너무 적당하게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인서울 안에 또는 수도권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정해놓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영역별로 몇 문항, 몇 점을 원점수 기준으로 상관없습니다. 더 맞춰야 되나.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시간 할애해야 되죠.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올라간다. 예, 아무리 우리 강남 인강에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강의하시더라도 그냥 듣고만 흘려버리면 절대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 적어도 2개월 정도 이상 해야만이 이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외우고 암기, 물론 노베이스 전략에서 갑자기 성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한 2개월 이상 공부를 해야 인풋에 대한 프로세싱과 아웃풋, 입시 수능 결과, 학습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메타인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맞추고 뭘 할 수 없고 뭘 틀리는지를 알아야만이 그죠? 성적을 올릴 수 있잖아요. 잘하는 거 계속 잘해봐야 그
점수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요. 그것만 잘해서는 전체적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잖아요. 메타인지 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획을 너무 무리하게 세우지 말고요. 일주일 하루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오늘은 이 공부하겠다. 그 공부 계획 세워서 하시다 보면 한 달 계획이 세워지고 2달 계획이 세워지고 3개월 계획이 세워지고 1년 계획이 세워지거든요. 당장은 하루 목표에도 상관없고요. 일주일 목표 정도로 실천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네, 11월 19일 수능 시험 날까지 내 점수 올라간다. 강남 인강과 함께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아니면 학원을 다니든 과외를 다니든 간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수능 시험 날 11월 19일까지 전체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한번 스스로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1년. 아무 공부를 하나도 해보지 않았어요. 수능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예. 제가 보건대는 우리 SNS라든지 뭐 인터넷상에서 많이 회자되잖아요. 1년 공부, 6개월 공부해서 네, 수도권에서 인서울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건 거짓이 아니거든요. 현실입니다. 현실, 실제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나 자신을 믿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보면요. 왜 수능이어야 되느냐? 학생부 좋죠. 하지만 이제 4학기가 지났잖아요. 고3 기준이라면 이제 한 학기 남은 거예요. 수능으로 대학 입시 노리기 쉽지 않습니다. 논술 해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면 논술로 공부해서 드라마틱하게 대입에 들어갔다, 합격했다 이런 것보다는요. 수능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전략들을 수시와 정시에서 좀 짜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에 대한 믿음인데 또 가능성을 두고 성적이 향상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두 번 하시다가 나는 안 되나 봐.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나만 안 되는 걸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효율성도 좀 찾아야 돼요. 공부가 안 되는데 그 공부를 계속 밀어붙이자는 건 시간을 오히려 더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학교를 통한 상담도 필요하고 뭐 학원의 선생님도 괜찮습니다. 상담이 필요하고 스스로 진단해보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한 번씩 보시면서 중간에 체크해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자, 이 공부의 형식인데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노베이스 전략에서 뭔가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노베이스에서 중요한 거는 너무 형식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게 정석이야. 그게 정석일 수도 있지만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하니까 내 단원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구나라고 하면 형식과 내용이 적절히 겸비돼야지 너무 틀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돼라고 가시면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맞힐 수 있는 문항의 개수는 점점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형식과 내용을 잘 조절해서 공부해 나가는 힘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메타인지를 켜야 돼요. 내가 앞으로 뭘 더 공부를 하고 어떤 문항들을 계속 풀어나가야만이 내 성적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됐는지 실수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하고 알아야만 11월 19일 수능 날까지 점점 더 우상향의 곡선들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아요. 그동안 안 했던 거기 때문에 노베이스에서 뭔가를 세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기초부터 탄탄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맞잖아요. 아까 제가 형식이라는 내용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떻든 간에 나의 목표와 그 목표에 맞는 성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치고 나가는, 그죠? 그 꾸준히 나아가는 힘을 좀 가졌으면 하고 제가 바래 봅니다. 오늘 많은 내용 말씀드릴 것 같은데 최소한 간결하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말씀 드렸는데요. 만약 이 내용을 우리 부모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야 이런 거 있는데 봐봐 이러지 마시고 살짝 이 내용들을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URL만 알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강남 인강 들어가봐 그런 내용이 있던데 너 한번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정도로 해도 되고요. 어쨌거나 이 내용을 이 방송을 한번 보면 우리 학생들이 수능 공부에 단초를 좀 마련하고 영역 선택하고 11월 19일 수능 날까지 쭉 정진할 수 있는 큰 힘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